자, 안녕. 나는 지금 이제 녹화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7번부터 진도를 나가게 되잖아. 그래서 이 7번부터 진도를 나가보고 오늘은 7, 8, 9, 10 이 4개의 글을 같이 읽어보고 이 4개의 글을 같이 읽어보면서 각각의 개념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내가 동영상으로 좀 촬영을 해볼 거야. 현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다 필기하는 것들, 특히 이제 어떤 식으로 주제를 잡아가는지, 그리고 시험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어떤 문학 개념어 같은 것들은 뭐가 있는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보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해보자. 나도 처음이라서 이런 걸 어떻게 찍어야 될지 약간 난감하긴 한데 천천히 한번 같이 진행해볼게. 자, 7번부터 가볼게. 소설의 작품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라고 돼 있네. 자, 소설의 작품성을 끌어올린대. 먼저 글을 한번 읽어보자. 이 작품은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어떤 지문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이 작품은 어떤 지문이 될 거고, 역마살을 타고나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아버지의 삶, 그리고 생계를 책임진 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애정을 안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아버지의 삶과 어머니의 삶, 두 사람의 삶을 그리고 있네. 작품의 주요 소재인 연은 바람이 부는 대로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이제 연줄로 얼레에 매여 있어서 지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대. 자, 갑자기 작품의 주요 소재인 연과 연줄 그리고 얼레에 매여 있어서 지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다음 줄을 읽어보면 연과 얼레의 이러한 속성은 이제 이리저리 떠돌다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의 삶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대. 자, 내가 이 글의 제목을 소설의 작품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라고 했지. 자, 작품성을 끌어올린다는 건 우리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아버지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긴 하지만 사랑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리는 작품이야 라고 단순히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소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만한 소재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들의 삶을 그려내는 그런 치밀한 연결구조를 처음이라서 못하가 잘 계속 나네. 잠깐만. 연결구조를 얼마나 수준 높게 가져가느냐가 작품의 작품성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 개념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이 보기의 주제부터 얘기를 해볼게. 자, 이 보기가 이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작품의 기본적인 작품의 연결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는 글이지. 설명하는 글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주제를 잡아보자. 자, 우리는 이 작품을 잡을 때 뭐를 그어야 될까? 연과 얼레래. 자, 이 중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삶을 형성하고 있대. 자, 아버지의 삶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야. 그러면 떠돌아다니는 특징 때문에 아버지의 삶이 연에 비유된다 라고 하니까 연과 얼레 중에 떠돌아다니는 건 연이겠지. 그리고 그런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속성인 얼레라는 애는 어머니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그런 아버지의 미련을 상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들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위 보기의 주제는 우리가 앞으로 지문을 읽을 때 연을 보면 아버지의 역마살을 생각하고 얼레를 보면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결과적으로 결론을 내보자. 자, 이거 다 지울게. 어차피 나중에 쓰는 시간 줄 거야. 자, 위 보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 작품의 위 지문이라고 쓸게. 지문의 연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글이다. 그리고 일단 연결 구조는 연을 아버지의 삶에, 그리고 아버지의 삶은 역마살을 타고난 떠돌아다니는 삶이고, 그리고 연이 아니라 원래는 그런 아버지가 결국 돌아올 수밖에 는 이유가 되겠지. 자, 일단 보기를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 만났을 때 위글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내가 출제자가 항상 출제하고 싶어 하는 어떤 문학적 특징, 어떤 글의 특징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무엇이 나누어져 있는가, 무엇이 분류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인과성을 주시하는가. 어떤 글이 가지고 있는 분류 체계를 이해하고 어떤 글이 가지고 있는 인과성을 이해하면 정답 선택지에 쓰일 어떤 특징을 이미 알고 가는 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 자, 무엇이 분류되어 있지? 아버지의 삶과 어머니의 삶이 분류되어 있지. 우리는 이 지문을 읽을 때 아버지의 삶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덩어리로, 어머니의 삶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덩어리로 따로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겠네. 자, 어떤 인과성을 제시했을까? 원래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래. 우리는 아버지의 삶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독해할 필요가 있겠지. 아버지가 왜 연처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역마살에 대한 스토리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원래적인 성격을 무엇인지 찾아내야 돼. 자, 이번에는 어머니로 가볼게. 자, 어머니에서 가장 중요한 글의 독해는 이 부분이었어. 생계를 책임진 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애정을 안고 살아가는 어머니. 자, 뭐라고? 원망과 애정이 같이 있지. 이런 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이중적 감정, 아니면 복합적 감정, 아니면 뭐 역설적인 감정, 이름은 다양하지만 원망과 애정이라는 서로 공존하기 힘든 두 가지의 감정이 어머니에겐 동시에 있는 거야. 자, 원망은 당연히 아버지의 역마살 때문에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일 거고, 애정은 부부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부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애정이 되겠지. 어머니의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이해한 상태에서 분류를 가져가야 돼. 이걸 다른 말로 애증이라고 하지. 사랑하지만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 위글의 활용 방법은 이제 여기까지 보기를 분석해봤으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서 이 보기를 읽었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언제나 소설을 읽을 때는 어떤 인물이나 시간, 공간 중에 무엇을 주요적인 독해 포커스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그랬는데, 이 지문은 당연히 인물이겠지. 그 인물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거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거고, 어머니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돼? 어머니의 복합적인 감정. 그것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가, 형상화된 장면을 잘 잡으면 되겠지. 왜? 그 장면은 정답 선택지에 있을 테니까. 아무데나 출제자가 소설의 아무 파트나 정답 선택지로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출제할 만한 것들을 미리 알려준다고 항상 얘기했었어. 자, 아버지는 무엇이 정답 선택지로 나올까? 아버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무엇이 아버지의 연인지, 무엇이 아버지의 원래인지 우리가
장면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 무엇이 연의 장면이고 무엇이 원래의 장면인지 우리가 형상화된 장면을 역시 찾아내는 거지. 그게 바로 정답 선택지에 있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적인 부분. 원래가 뭐라 그랬어? 이유라고 했었지. 아버지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얘기했었지. 이 이유는 우리가 장면으로 찾아내면 정답 선택지에 있을 거야.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주요적인 장면. 우리가 소설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소설은 순간 집중력으로 어디가 중요한지를 미리 각을 잡고 지문을 쭉 독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당 장면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그 부분을 세밀하게 읽고 그 장면이 아닐 때는 빠르게 서사만 파악하면서 진행하자 라고 얘기했었지. 정리해보자. 자, 실제 시험에서 만났을 때 이 글의 활용 방법은 기본 서사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인물 중심의 독해를 진행하고 중요한 인물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을 나누어서 아버지의 연과 원래에 대한 주요 장면, 그리고 아버지의 애증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잘 담겨있는 주요 장면, 이 두 가지를 잘 잡아내고 플러스 알파로 뭘 잡을까?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잡아내면 정답 선택지에서 쓰일만한 것들을 우리는 이미 소설을 독해하면서 다 잡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어. 자, 똑같아. 어떤 보기를 만나든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도록 고1 단계에서는, 예비 고등학생 혹은 고1 단계에서는 해당 부분들을 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 보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분석해 나가야 되는지를 계속 연습하는 거야. 자, 이 보기에서 도출되는 문학 개념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일단 이 부분은 잠깐 멈춰놓고 글씨가 좀 개판인데 잘 예쁘게 정리를 해봐. 이제 3번을 할 거야. 다 지우고 나서. 자, 멈춰놓고 다 필기했으면 3번으로 갈게. 자, 이 보기에서 도출되는 문학 개념 학습. 우리가 얘를 공부를 할 때 나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거냐면 이미지의 연결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우리 아까 전에 이 글에 어떤 작품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이제 어떤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 연결 구조를 치밀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미지의 연결이라는 개념이야. 자, 이미지의 연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할게. 어떤 문학 작품이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학 작품이 있어. 그 문학 작품에는 당연히 형상화가 이루어져 있겠지. 그리고 이 문학 작품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 우리 그걸 관념이라고 부르기로 얘기했었지. 자, 그 관념이 당연히 형상화된 장면들이 있을 거야. 이 장면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당연히 형상화됐으니까 구체화된 무엇들로 이루어져 있겠지. 자, 구체화가 된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 구체화를 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이미지의 사용이라고 했었어. 그럼 우리는 이미지가 뭔지 공부했었지. 이미지가 뭐였을까? 당연히 인간의 오감을 통해 인지 가능한 것이 이미지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시, 청, 후, 촉, 미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었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었던 기본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이미지들이 각각의 이런 이미지들이 작품 속에서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자고 했었어. 자, 이미지가 연결돼 있다. 연결이 뭐야? 무엇과 무엇을 이어주는 거지.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아버지의 삶과 연이 연결돼 있네. 그리고 아버지가 사는 삶이 역마살이라고 설명돼 있는데 그 역마살이 연이라는 이미지와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즉, 얘기해주고 싶은 주제의식 중 하나인 아버지의 역마살이라는 관념은 연이라는 이미지로 연결돼 있는 거야. 되니?
자,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의 연결이야.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어떤 관념도 원래라는 이미지와 연결이 돼 있겠지. 자, 우리는 이런 거를 기본적인 이미지의 연결이라고 불러. 별로 안 어렵지. 자, 이미지의 연결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얘기해 볼게. 이미지의 연결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세 가지가 이미지 연결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는 이미지가 연결되는 방식은 위 세 가지야. 첫 번째는 동일성의 원리라고 불리는데, 중학교 때 다들 했던 거야. 어떤 시를 읽으면, 우리 너네 지문에서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이렇게 시가 있어. 사실 이 시어랑 이 시어는 같은 의미다. 이 시어도 사실 같은 의미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시어들, 이 시어들이 사실 이미지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이미지들이 사실은 같은 의미, 유사한 의미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각각의 이미지들은 동일성의 원리로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었어. 있다고 한 건 아니고 처음 가르친 거네. 자, 그러니까 너네가 맨날 동그라미 치면서 이 시어랑 이 시어랑 사실 똑같은 거야 라고 했던 건 이미지가 동일성의 원리로 연결돼 있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별로 안 어렵지. 자, 그 다음도 쉬워. 차이성의 원리야. 당연히 뭘까? 이번에는 너네가 사실 얘랑 얘들은 이렇게 세모끼리 같은 의미고 동그라미끼리 같은 원리고, 그리고 동그라미와 세모는 같지 않고 오히려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차이성의 원리라고. 너네가 중학교 때 시에서 이거는 동그라미 치고 이거는 세모 치고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문학개념어 과정에서는 뭐라고 설명한다고?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는 차이성의 원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이거 두 개까지 어렵지 않지. 자, 얘네들은 시험에 나오면 너네가 쉽게 풀 수 있어. 시를 똑바로 읽기만 하면은 뭐가 똑같은 의미고 뭐가 다른 의미인지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거를 설명하기 전에 동일성의 원리로 가면, 자, 아버지의 삶과 연이 같지. 근데 얘는 관념인데 어떻게 이미지가 연결된 거예요? 당연히 아니지. 연은 이미지지만, 연은 시각적인 이미지지만, 그리고 연이 날아다니는 모습, 이게 시각적인 이미지일 거고, 아버지의 삶도 관념이지만 당연히 무엇으로 제시돼 있어? 어떤 형상화된 장면, 즉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삶을 나타내는 시각적 장면과 연이 날아다니는 모습인 시각적 장면이 동일성의 원리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즉 가장 흔한 동일성의 원리가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 문학개념어 이해되니? 여기서 위 보기에서 도출되는 문학개념어는 이미지의 연결이고, 아버지의 역마살적인 삶이라는 관념이 연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돼 있는데, 당연히 관념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니라 어떤 장면으로 형상화돼서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이미지로 우리 앞에 있을 거다. 즉 이미지와 이미지의 동일성의 원리로 연결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이해되니? 자, 계속 가볼게. 자, 이제 좀 시험에 나올 때 까다로운 애들이 세 번째 연결인데, 이 인과성의 원리야. 인과성의 원리. 자, 이미지와 이미지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거든. 얘를 이해하려면 이 책에는 없는데 내가 시 하나를 좀 이제 보면서 얘기해줄게. 시 하나 써줄게. 자, 나그네라는 시인데 글씨 좀 잘 쓰고 싶다. 자, 박노걸이라는 시인이 쓴 거거든. 이 시가 강나루 건너서 밀갓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게 1년이야. 이게 2년이고,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 3년. 길은 외줄기.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그리고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그리고 마지막 5연이 이제 2연의 반복인데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자, 이런 박무걸의 시가 있어. 이 시의 이미지의 연결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 자, 제일 먼저 이미지의 인과성을 찾으려면 시를 해석해야겠지. 자,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자, 화자의 상황이 뭐니? 나그네를 관찰 중이지. 화자는 관찰 중이야. 근데 그 나그네가 어떤 밀밭길이라는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고 있대. 자, 구름에 달 가는 것부터 생각해보자. 이게 빨리 가는 걸까? 천천히 가는 걸까? 구름에 이제 달이 간대. 엄청 빨리 가니 느긋하게 천천히 가니. 아, 나그네가 느긋하게 가고 있구나. 느긋하게 가고 있구나. 길은 외줄기래. 남도 300리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나그네가 가고 있는 길은 외길이다. 나그네가 가고 있는 건 외길이다. 그리고 남도 300리다. 엄청 멀리 가는구나. 먼 길이라고 써놓게. 외길이고 먼 길이래. 자, 사연이 좀 뜬금없지.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이래. 술 읽는 마을 도대체 왜 나왔을까? 이따가 파악해보고. 타는 저녁놀이래. 뭐 시간적 배경을 얘기해주는 건가? 시간이 저녁이라는 건가? 뭐 이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 학생 입장에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연의 반복으로 나와있네. 자, 이 시를 이렇게 읽는 것보다 이미지들을 연결시키면 훨씬 더 풍부하게 읽을 수 있는데, 이 시에 나오는 이미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보자. 왜 하필 밀밭길일까? 길이 엄청 많잖아. 밀밭길일 수도 있고, 뭐 아스팔트 길일 수도 있고, 뭐 국도일 수도 있고, 고속도로일 수도 있는데 하필 밀밭길이지. 이런 경우에 밀밭길이라는 시어는 절대로 심심해서 나온 게 아니야. 박무걸이라는 시인이 엄청나게 많은 길들을 가지고, 시어들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특별하게 선택된 애가 무조건 밀밭길인 거야. 하고 많은 길 중에 밀밭길로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미지, 제시된 이미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야 돼. 왜 하필 밀밭길인가?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 왜 하필 강나루지?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지.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이건 천천히 가기 위한 이유라고 좀 생각했었어. 자, 그 밀밭길은 외줄기래. 왜 외줄기일까? 그리고 왜 멀리 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던지는 거야. 제시된 이미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라고. 자, 술 읽는 마을은 왜 나왔을까? 술은 도대체 왜 나왔을까? 그리고 저녁놀, 이거 저녁 노을의 시적 허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도대체 이거는 왜 나왔을까?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자, 이미지들을 질문을 던지면서 해석을 진행해보자. 자, 왜 밀밭길일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 나그네는 밀밭길을 가고 있어. 왜 외줄기인가? 자, 나그네가 외길을 간다고 하면 외길과 반대되는 다양한 길을 생각해보자. 항상 분류적으로 생각해. 나그네가 가고 있는 길은 외길이고, 외길은 혼자 가고 있고, 고집스럽고 외로운 길. 난 이런 것들이 생각나거든. 뭔가 좀 고집도 있고 외로워. 근데 어때? 구름에 달 가듯이 가니까 느긋해. 나그네는 급하지 않고 천천히 먼 길을 느긋느긋하게 가고 있어. 왜 멀리 갈까? 나그네가 가는 목적이 굉장히 멀리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길 자체가 300리가 뻗어 있을 뿐이지, 나그네가 어디로 단순하게 가기 위한 게 아니라
그 300리라는 길 자체를 걷는 게 그냥 나그네의 삶일 수도 있겠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네. 자, 이해가 안 되는 이미지가 나왔을 때 연결을 해보는 거야. 술. 왜 술이 나왔을까? 이미지를 연결시켜봐. 인과관계로 연결시켜봐. 술을 원인이나 결과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는지. 나는 그런 밀이 보이거든. 밀과 술은 인과관계야. 밀이 술의 재료지. 밀은 원인이 돼서 술이 결과가 됐어. 아직 완벽하게 시의 의미를 파악할 순 없지만 술이 나온 이유는 절대 우연이 아니야. 밀이 나온 게 우연이 아니듯이 술도 무조건 시인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밀과 술이 같은 시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화자는 반드시 어떤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두 시어를 함께 썼다, 연결시켜놨다라고 생각해야 돼. 자, 타는 저녁 노을은 왜 나왔을까? 나는 이 이해가 안 되는 시어들을 통합시킬 거야. 무엇과? 나그네와. 자, 뭐라고? 나그네라는 사람과 밀, 술, 노를 연결시켜 볼 거라고. 나그네가 밀밭길을 가다가 술이 익는 마을이래. 자, 밀밭길이니까 술이 익을 수 있겠지. 밀밭길이 있는 마을엔 술을 만드는 과정도 있겠지. 그래서 술 한 잔 얻어먹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최종적인 결론으로 가보자. 자, 나그네가 밀밭길을 가다가 술 한 잔 얻어먹고 최종적으로 느긋느긋하게 걷고 있다. 걸 관찰하고 있잖아. 노는 왜 나왔을까? 술 한 잔 얻어먹으면 원인, 결과, 얼굴이 붉어졌다. 술 먹으면 얼굴 붉어지지. 술 먹으면 얼굴 붉어지지. 나그네가 밀밭길을 가다가 술 한 잔 얻어먹고 얼굴이 붉어짐. 이거를 술 익는 날마다 타는 저녁 노을이라는 빨간 이미지를 사용해서 형상화시켰다. 즉 최종적으로 나그네가 느긋하게 걷고 있는 이유는 술 한 잔 얻어먹고 느긋느긋하게 얼굴 빨개져서 걷고 있다라는 그런 여유로운 나그네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은 시야. 길이 이렇게 있고 나그네가 걷고 있는데 옆에 밀밭길이 막 이렇게 있어. 이런 길을 느긋하게 걷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술 한 잔 얻어먹고 얼굴이 빨개졌어. 절대 급하지 않고 천천히 걷고 있게 되겠지. 술 한 잔 먹고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을 제대로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화자는 밀, 그리고 술, 그리고 놀, 이 세 개의 시어를 시 안에다 심어 놓은 거야. 절대 우연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 우연히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시어는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인과적으로 심어져 있다라고 봐야 돼. 이해되니? 어렵지? 자, 시로 돌아갈게. 이 시는 그래서 밀과 그리고 술과 놀이라는 시가 인과관계로 연결이 돼서 최종적으로 나그네의 모습을 형상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어. 인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어. 세 가지의 시어는 그렇게 기여되고 있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떤 형식적 리듬에서도 리을로 끝나고 있는 그런 발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도 화자는 무조건, 아니 시인은 무조건 고안했을 거야. 절대 우연으로 노을을 놀이라고 심심해서 줄여놓은 게 아니라 밀, 술, 놀 이렇게 일종의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을 거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놨을 거다라고 보는 게 시 해석이야. 자, 이게 인과성의 원리야. 자, 내용이 어려운데 시험이
인과성의 원리를 물어볼 때는 당연히 너네한테 이 시에서 인과성을 찾아내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시험에서 인과성이 나올 때는 기읍과 니은이 각각 시어들의 밑줄이 쳐져 있고 이 둘을 인과적인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라고 하거든. 즉 밀에 기읍처럼 밑줄이 쳐 있고 술에 밑줄이 쳐 있고 노을에 밑줄이 쳐 있어서 선택지가 이제 기읍, 니은, 디귿이 이제 혹은 기읍은 니은의 원인으로 디귿은 니은 때문에 등장한 나그네의 붉은 얼굴 이런 것들을 형상화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선택지에서 물어보거든. 그럼 너넨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인과성은 당연히 너네한테 생판 모르는 시의 인과성을 다 찾아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진행해 놓은 인과성을 너네가 시를 해석했을 때 이건 인과적으로 볼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들을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건 절대 인과적으로 볼 수 없고 똑같은 대상, 즉 동일성의 원리로 봐야 되거나 전혀 인과적으로 볼 수 없는 차이성의 원리를 밑줄 쳐놓고 인과성이 있는 것처럼 물어보는 선택지가 나왔을 때 너네가 이건 인과적이지 않은데 라고 잡아낼 수 있어야겠지. 자, 일단 이렇게 여기서 문학개념 학습을 노출시켰을 때 나는 이미지의 연결을 학습시켰고 이미지의 연결이 흔히 나오는 세 가지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 자, 문학개념어 이미지의 연결, 동일성, 차이성, 인과성의 원리 제대로 필기해놓고 나그네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시 중에 하나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놓거나 뭐 써놔도 돼. 플러스 알파 쪽에다가 플러스 알파에다 만약에 이 나그네 시를 필기하고 싶으면 플러스 알파에다 해놓고 이 문학개념 학습에는 이미지의 연결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필기해 놓자. 자, 서사의 개념과 풍자로 갈게. 얘는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날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해 볼게. 먼저 글부터 읽어볼게. 이거 대면 수업하려다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렵네. 자, 글 한번 같이 읽어볼게. 배비장전은 판소리계 소설로 소설이래 판소리 창자의 말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고 리듬감이 있는 율문체를 통해 당대 서민들의 삶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대. 자, 이런 게 관념이래. 이 소설은 이런 여러 가지 문학적 장치들을 통해서 이런 관념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읽으면 되겠지. 이제 또한 다른 사람의 책략에 의해 주인공이 금욕적 다짐을 훼손당해 웃음거리가 되는 남성 회절형 모티프. 자, 이런 모티프를 바탕으로 하는 뭘 보여준다? 서사구조를 보여준대. 이를 통해 지배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나타내고 풍자랑 조롱이라는 개념이 나왔네. 당대 시대사상 등이 반영된 소설이래. 자, 보기의 주제는 뭐니? 우리는 배비장전에서 서민들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라는 목표를 제시받았고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남성 회절형 모티프라는 게 쓰였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남성 회절형 모티프를 통해 풍자와 조롱을 나타낸대. 자, 회절당하다. 뭔가가 회절당했다는 건 이 주인공이 뭔가 좀 훼손당한다, 침해당한다, 뭐 이런 의미겠지. 그러니까 남성이 훼손되는 모티프를 통해 지배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래. 그러면 이 남성 회절형 모티프를 통해서 풍자, 조롱을 한대. 그리고 신분 질서가 무너져가는 시대상, 신분 질서가 와해돼가는 그냥 붕괴라고 할게. 붕괴돼가는 이제 시대상을 나타내고 있대. 자, 이 구조를 주제를 제대로 뽑기 위해서
개념들을 조금 배워볼게. 먼저 서사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건 거의 내가 물어보면 암기하다시피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서사의 개념에 대해서 바로 팍 나올 수 있어야 돼.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변화하는 이야기야. 뭐라고? 시간이 무조건 흘러야 돼. 그리고 사건이 절대 정치되어 있지 않고 변해야 돼. 쉽게 얘기해서 기승전결이 존재하는데 그 기승전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제시된 게 서사야. 모든 소설은 당연히 서사를 지니고 있고 모든 시나리오도 당연히 서사를 지니고 있고 시 같은 경우에는 서사를 지니고 있는 경우와 서사를 지니지 않은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 보통 서사를 지니고 있는 시는 서사시라는 이름을 붙여. 일단 서사를 그렇게 알아두자. 자, 서사의 개념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 서사라는 개념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두는 거. 이거는 물어보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풍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건데 이러려면 이 풍자가 도출되는 개념을 역으로 타고 가야 돼. 자, 풍자는 두 가지의 개념을 품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비판이고 하나는 해학이야. 즉 풍자는 비판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고 해학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일단은 여기까지 알고 해학을 역으로 타보자. 자, 해학이 가능하려면 화살표를 거꾸로 그렸네. 잠깐만. 해학이 가능하려면 현재의 상황 인식이 부정적이어야 돼. 즉 부정적인 현실이 무조건 존재해야 돼. 자, 부정적 현실이 존재해야 해학으로 드러낼 수 있어. 그리고 이 해학은 우리가 배웠었던 대응 방식의 개념에 포괄되는 개념이거든. 자, 여기까지 말하고 시작부터 다시 봐볼게. 자, 자아가 세계를 그러니까 자아와 세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문학이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했었어. 그러면 이 세계를 자아가 살고 있는 현실로 조금 국한시켜보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아가 관심을 가지는 자기가 처한 현실로 국한시켜보자. 자, 이 현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현실은 자아가 생각할 때 긍정적인 현실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현실이 될 수 있지. 자, 우리는 부정적인 현실이 나타날 때 무조건 갈등이 생긴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대응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현실이 긍정적이면 두 가지의 일반적인 대응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현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 거야. 그리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거야. 닮고자 하는 그런 친화의식을 드러내거나 함께하고자 하는 어울리는 인식을 드러내는 게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야. 자, 또 하나의 긍정적인 대응이 뭔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지만 너네가 예를 들어서 뭐 불교 신자라고 해보자. 자, 너네가 예를 들어서 불교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다. 그럼 너네한테 그 해당 종교의 신은 긍정적인 대상이겠지. 그렇겠지.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이런 사람들 다 긍정적인 대상이겠지. 만났어. 그럼 어울리거나 친하고 싶을까? 야, 반갑다, 야, 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아니겠지. 굉장히 긍정적인 대상이지만 존경의 의미가 먼저 나오겠지. 혹은 존경하다 못해서
두려움까지 생길 수도 있겠지. 분명히 좋아하지만 경외심을 갖는 거야. 존경도 하지만 경외가 동시에 떠오르는, 즉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압도당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긍정적인 대응도 분명히 존재하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가보자. 자, 현실이 부정적일 때 나올 수 있는 대응 방식도 흔히 두 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정적인 대응 방식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저항하는 거야. 그리고 맞서 싸우는 거지. 포기하지 않는, 극복의 의지를 나타내는, 이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제강점기의 저항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 부정적일 때 나올 수 있는 대응 방식이 있겠지. 자, 또 하나의 부정적인 방식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은 저항하기에는 상대가 너무 센 거야. 자기가 상대하기에는 너무 압도적인 사회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저히 깨부술 수는 없는 거야. 대신에 뭘 할 수는 있어? 놀릴 수는 있지. 아니면 우스꽝스럽게, 아니면 조롱하기,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저항하거나 극복하거나 이런 단계까지 나가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상대를 우스꽝스럽게 말하거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겠지. 이 각각의 대응 방식들을 지금부터 이름을 붙여줄 건데, 얘를 우함이라고 해. 얘를 숭고미라고 해. 얘를 비장미라고 해. 그리고 얘를 이름이 두 개인데 일단 정식 이름을 써줄게. 골겜이라고 해. 들어본 사람들도 있고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네 가지를 미의식이라고 하고, 너네가 만약에 국어 국문학과나 이런 데서 갈 일은 없겠지만 그런 학과를 가서 미의식에 대해서 배우면, 미의식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네 개가 아니라 더럽게 많다, 열 몇 개도 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어보고 있는 미의식은 저 네 가지밖에 없어. 자, 미의식은 뭐라고? 대응 방식이라고. 문학 작품에서 흔히 드러나는 네 가지의 방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우리는 얘를 빼올게. 놀리기, 우스꽝스럽게 만들기, 조롱하기. 자,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해학이라고 하거든. 자, 이 해학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응 방식 중에 하나인데, 저항이랑 비교해서 생각해볼게. 자, 너네가 입시를 치러야 되는, 대학에 가야 되는 현실이 있어. 대학에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놀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코로나인데 학교는 못 가도 학원은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입시 지옥 같은 현실이 있어. 너네한테 부정적인 현실이겠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현실일 가능성이 있겠지. 자, 이 현실에 대해서 너네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이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저항하는 거야. 나 대학 안 가. 엄마랑 싸우고 이제 대학 안 갈 거야. 나는 입시 지옥을 거부해서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저항하는 방식이 있겠지. 그런 비장미를 드러낼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현실을 잊기 위해서, 잘 들어, 잊기 위해서 현실을 조롱하거나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조롱하거나 놀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이거를 해학이라 그래. 이건 절대로 비겁하게 피하는 게 아니야. 시험에서 절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 이 해학이라는 개념은 부정적인 현실을 잊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로운 대응 방식이다라고 교과서에 써 있거든. 그러니까 해학의 개념을 절대로 저항보다는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 적어도 시험을 풀 때는 이 해학이라는 건 부정적인 현실을, 누군가를 놀리거나 상황 자체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거나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슬픔을 잊어보기 위한 일종의 서민들의 대응 방식이다, 일반인들의 대응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해되니? 자, 우리는 지금 자아 세계의 관계 속에서 그 세계를 현실로 국한시켰을 때 그 현실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나뉘고, 긍정적일 때 나올 수 있는 두 가지의 개념과 대응 방식과 부정적일 때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두 가지의 대응 방식을 분류해서 이것을 미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봤어. 자, 여기까지 왔을 때 풍자로 돌아오자. 풍자는 여기에 해학과 비판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봐야 돼. 그러면 이거 자체가 비판 아니에요? 해학이 비판 아니에요? 해학이 풍자 아니에요? 이렇게 애들이 물어볼 수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달라. 해학은 꼭 상대를 비판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든 상황을 잊기 위해 웃음의 요소를 활용할 때, 뭐라고? 꼭 왜 비판으로 돼 있어? 자, 해악이 아니고 미안해. 자, 해악은 꼭 상대를 비판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든 상황을 잊기 위해서 웃음의 요소를 활용하면 전부 다 해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뭐라고? 상대를 비판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든 상황을 잊기 위해서 웃음의 요소를 활용하면 전부 해학이라고 볼 수 있어. 자, 비판이랑 뭐가 다른지 조금 이해가 되지? 자, 비판은 무조건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 너 이거 잘못됐어. 고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비판이라 그래. 그냥 스스로의 힘든 상황을 잊기 위해서 내 꼴이 참 우습구나 이런 식으로 웃음의 요소를 활용한 거는 비판이라고 보지 않아. 되니? 자, 풍자는 상대에 대한 잘못됐다라고 하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웃음의 요소가 합쳐져 있어야 돼. 뭐라고? 풍자는 웃음의 요소가 필요하고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메시지가 합쳐졌을 때만 풍자라고 할 수 있어. 시험에 풍자와 해학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애들을 틀리게 하기 위한 문제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지금 이 글에서 배운 문학 개념어는 첫 번째로 서사의 개념이 있었고 자아 세계에서 나오는 네 가지의 미의식에 대해서 배웠고 그 미의식 중에 하나인 골겜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해학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풍자랑 다른지를 배웠고 그리고 나서 풍자는 해학과 달리 어떤 조건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어. 되니? 이 부분 열심히 잘 이쁘게 필기해놔. 자, 이제 일로 돌아오자. 베비장전은 판소리계 소설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 말투가 드러나 있고 율문체를 통해 서민들의 삶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대. 자, 서민들의 삶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대.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남성 회절형 모티프를 바탕으로 자, 금욕적 다짐을 훼손당해 웃음거리가 된대. 누가? 주인공이. 자, 주인공이 웃음거리가 된대. 해학적 요소가 들어갔지. 자, 웃음거리가 되는 서사 구조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풍자를 드러낸대. 주인공은 비판의 대상이다. 되니? 왜? 지배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를 조롱을 드러내고 있대. 그러면 풍자 조롱을 드러내고 있는 방법이 남성 회절형 모티브고 회절당한 대상이 뭔지 보니까 주인공의 금욕적 다짐을 훼손당해서 웃음거리가 된대. 다른 사람이 어떤 책략을 써서 주인공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모티프를 통해서 풍자하고 있대. 자, 풍자는 무조건 웃음과 비판이 합쳐져야 되지. 이 주인공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구나.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선역인 어떤 많은 소설들과 달리 이 베비장전이라는 판소리계 소설은 남자 주인공이 비판의 대상이면서 풍자의 대상이 되는구나. 즉 웃음거리면서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구나를 이해하고 있냐가 이 글의 주제지. 너네가 시험에서 만났을 때 이 남성 주인공이 사실 비판의 대상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틀리지 않을 수 있겠지. 활용 방법 이해되니? 자, 아래 개념이 이해가 돼서 이 글에 대한
처리도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해. 찍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는데 파일을 나눠서 진행할게. 일단 여기까지 1탄으로 할게.